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맨스 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네, 문학소년단 시즌 6의 25번째 책입니다. 마지막 섬, 줄피 리바넬리. 책과 작가 소개부터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줄피 리바넬리 1946년생 튀르키예 작가. 요새는 이제 터키가 아니고. 근데 터키 했으면 좋겠는데. 터키 여긴 터키라고 써져 있어요. 네. 띠지에는 터키 아직 작가라고. 반영이 안 됐나 보네요. 네, 그걸 그대로 빌려오면 오르한 파묵 이후 노벨 문학상에 가장 근접한 터키 작가라는 수식어가 붙은 작가입니다. 근접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뭐 후보에 노미네이트 됐다 이 정도일지. 뭐 그 나라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작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1972년에 사상범으로 군 형무소에 수감되었었던 적이 있고 11년간 망명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저희가 읽을 책에 어느 정도 배경이 그러니까 녹아 있는 느낌이죠. 1996년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자문 역을 역임하기도 했고 2002년에서 2006년 터키 국회와 유럽의회에서 의원직을 역임하면서 어쨌든 활발한 정치 활동을 보여주고 계신 작가님인데 이 작가님의 책 오늘 우리가 읽을 마지막 섬입니다. 2008년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독재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쓴 작품이라고 되어 있고 그럼 구체적인 배경과 작가의 생각까지 맨 뒤에 이 소설을 다 읽고 난 뒤에 질의응답이라는 챕터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작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시위 얘기도 나오거든요. 개지 시위. 공원 때문에 공원에 이제 뭐 짓는 거 반대한다라는 시위였는데 꽤 길어졌더라고요. 아무튼 그거 얘기도 하면서 작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슨 의도로 이 책을 썼는지 다 파악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일단 그럼 소설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이 됩니다. 모든 일을 다 겪은 후에 이제 회상하는 식으로 서술이 되는데 주민이자 이웃이자 동료였던 소설가에게 바치는 글의 형식을 띠고 있고 넋두리도 가끔 하면서 뭐 네 말을 들을 걸, 뭐 자네가 그립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시간 순서대로요.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나라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아마도 터키인데 이슬람 국가의 어딘가 어느 가상의 나라의 외딴 섬입니다. 너무너무 외딴 섬이어서 그 안에서 자급자족이 다 가능해요. 이런 묘사가 있어요. 사계절 내내 온화하고 밤이면 자스민 향기가 넋을 빼놓던 자급자족이 가능한 조용한 섬. 이 섬이 얼마나 그러니까 작은 규모냐면 섬 주민이 40가구가 전부입니다. 40명은 아닐 것이고 40가구. 그 중에 한 가구가 이제 주인공 내인데 도로명 주소 마냥 집의 위치에 따라서 1호, 뭐 2호, 쭉쭉쭉 40호까지 있는 거겠죠. 그렇게 불려요. 호수로 불리는 이웃들. 아주 조용하게 그렇게 40가구가 그냥 복작복작하게 살아왔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섬에 살던 변호사가 조깅 중에 심장의 문제로 이제 사망하게 되면서 그 집이 매물로 나오게 돼요. 이제 외부에 이제 이 집에 들어올 사람이 이제 갑자기 생겨버리는 거죠. 문제는 이제 누가 들어오느냐? 바로 이 소설에서 메인 빌런인 전직 대통령. 이름은 안 나와요. 그냥 전 대통령으로 나와요. 전 대통령 하면 또 그 전 대통령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굳이 제가 원고에 쓰다가 어색해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잉크를 하나 더 써가면서 전직 대통령. 근데 또 전직 대통령 혼자 오겠습니까? 가족들 오고 꼭 이럴 때 이제 손녀딸이 오더라고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제 뭐 그쵸. 여러분도 대충 짐작이 가실 텐데 아무튼 손녀딸과 또 그렇게 가족들만 오겠습니까? 몇몇 경호원들과 함께 군인 출신 경호원들과 함께 오고 나서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니까 오자마자 어쨌든 대접을 받아요. 섬 주민들에게. 근데 이제 그때서부터 소설가가 이제 뭐 이 섬 주민 중 한 명이었던 소설가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보여요. 굳이 환영회를 안 나간다든가 이렇게 쏙쏙쏙 빠진다거나 아무튼 뭔가 이상한 낌새를 서술에 그냥 다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독자가 추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뭐 그러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뭐 그때 너의 뜻을 알아차렸었어야 되는데 그냥 대놓고 전직 대통령이 뻘짓할 거다
이 섬에 이제 비극이 찾아올 것이라는 거를 서술자가 다 알려줍니다. 아무튼 이 전직 대통령이 뭘 했냐? 오자마자 흙길에 그러니까 메인 도로 같은 도로가 있었나 봐요. 이 섬에.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개발이 안 된 40가구 사는 조용한 섬이다 보니까 나무로 우거진 흙길이었습니다. 습길. 그 숲에 나무들을 다 베어버린 거예요. 신장로 하나 만든 거죠. 주민들은 그냥 정신 차려보니까 어느 날 그냥 나무를 다 베어놓은 거예요. 경호원들 데려다가.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이러니까 대통령네 집으로 항의하러 가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다 모아놓고 이것은 너무 문명인의 삶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항의하는 것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 앞으로 그러면은 운영회를 하나 만들어서 민주적으로 우리 일을 처리하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운영위원을 몇 명 뽑고 그 중에 이제 그 문제 소설가도 뽑히게 됩니다. 그 자리에 없었으나 아무튼 운영위원도 뽑고 뭔가 민주적인 척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나 결국에는 이제 무력을 써가면서 다음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가장 큰 플롯이자 사건이 되는 갈매기 퇴치. 결국 그 과정에서 뭔가 섬은 망가지고 주민들 사이에 서로 원래 화목했으나 서로 반목하고 의심하고 거리 멀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생태계 엉망되고 집 다 불타고 대통령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아이씨 나 이런 데서 안 살아 나 갈래 하다가 설왕설래가 있다가 뭔가 비극이 벌어지고 결국 그 애진작의 이제 소설가는 어딘가론가 잡혀갔고 그리고 이제 주인공과 주인공의 아내도 막 하다가 결국엔 형무소에 갇히고 거기서 이제 글을 쓰는 거죠. 소설가에게 넌 어딘가에 살고 있을까? 다 그 후회해. 뭐 그때 어쩌고 저쩌고 할 걸. 그렇게 써진 글이 오늘 저희가 읽은 소설 마지막 섬입니다. 이 책 읽어 마라. 이번 코너는 이 책을 읽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야기해보는 이 책 읽어마라입니다. 읽어야 하는 이유에 로맨스 정입니다.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챈들러입니다. 네, 먼저 읽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정말 쉽게 잘 읽힙니다. 여기 이 책을 읽는데 어떤 걸림돌이 없었어요. 방지턱이 없는 아스팔트 같은 소설이었고 재밌었습니다. 저한테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저희가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문학 수업 시간에 뒷부분에 보면은 소설 좀 긴 거 붙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넘겨다 보는 정도의 느낌이랄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재미있었다.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장강명의 추천사가 이제 이렇게 써져. 아니 장강명의 추천사가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마지막 섬은 우리 시대의 심오한 우화이자 숙제가 된다. 이게 우화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 그러니까 그냥 뭐 사실 질의응답도 이렇게 써놓은 것도 그렇고 뭐 굳이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 찾아보면서 이게 뭐 어떤 사건을 비판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다라는 걸 알지 못하더라도 그냥 읽다 보면 작가가 뭘 위해서 이 글을 썼는지를 바로 알게 되거든요. 그게 너무 노골적으로 기획 의도랄까 집필 의도가 드러나는 글이라서 근데 또 그것이 메시지도 너무 선하다고 해야 될까? 독재 타도 이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냥 교육용 소설 같은 느낌? 맞아요. 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하십시오. 이런 느낌의 글이라서 뭔가 소설 읽는다기보다는 교육용으로 짜여진 어떤 영상 콘텐츠 보는 듯한 느낌. 너무 어떤 교조적인 옳은 말이나 너무 어떤 이게 맞아 이렇게 이거 문제 있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그냥 정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소설이라서 읽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두 번째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게 2008년 튀르키예 작품인데 2023년 대한민국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세계는 하나고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거기서 거기구나 싶은 것에서 오는 위로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왜 이러지? 하지만 2008년에 튀르키예에서 이런 작품도 나왔고 그런 걸 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구나. 사람 사는 게 꼭 우리만의 불행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고 특히나 저는 꼭 요즘 읽어보셔라. 그런가요?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자로서? 뭐 제 개인적인 뭐 상황이나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요즘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느끼거나 뭐 이럴 때 이런 부분을 좀 장강명의 띠지보다 차라리 이런 요즘의 상황을 좀 더 그려낸 작품이라고 홍보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이유 다 서술 방식에 관한 건데 일단 초반에 스포를 대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설가에게 얘기하듯이 그리고 그게 이제 회상의 형식을 띈다 그랬으니까 초반서부터 아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우리는 아무도 몰랐다. 예를 들면 영화 시작할 때 그 나레이션으로 하지만 이때 그에게 그런 일이 닥칠 줄은 그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이런 나레이션 깔아둔 것처럼 아 그때 그가 오는 것을 뭐 우리가 막았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웃고 있던 우리에게 뭐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는 몰랐을 텐데라고 이 끝이 얼마나 비극적일지 이미 다 말해줬기 때문에 그냥 뭔가 이 열차는 이제 지옥행 열차임을 알고 타서 그냥 긴장감 없이 마냥 그저 깨름칙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려나 하고 보면 이렇게 되네. 아 결국 파국인가? 파국이네. 이 과정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은 독서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약간 그 영화 해운대 같은 느낌인 거죠. 이미 쓰나미가 포스터에서 밀려오는데 그렇죠. 그런 과정들. 네. 마지막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의 독자들을 계속 놓아두는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입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독자를 작품 속에 잘 참여시키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마지막 이유이지만 가장 마이너한, 하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가장 먼저 눈치채게 되는 특이한 점. 그냥 아까도 얘기했던 소설가의 얘기 말 거는 식의 편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말 거는 식으로 써져 있는 글이니까 자꾸 말을 걸어요, 소설가한테. 야, 너가 이렇게 쓰지 말랬는데 나 이렇게 또 쓰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굳이 왜 이러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소설가와 주인공의 어떤 친분 관계를 그냥 표현하려고 그랬던 건가 싶기도 한데, 그냥 어쨌든 소설가는 소설가고 극 중에, 그러니까 작품 중에서 이제 주인공은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글을 쓰게 된 사람 입장으로서 소설가가 막 지적했던 여러 가지 글쓰기 것들, A라는 작가, 그러니까 위대한 작가야? 왜 자꾸 그 사람의 글을 따라하려고 해? 너만의 필체로 써야지. 너는 이렇게 지적하곤 했지. 하지만 난 또 벌써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왜 들어갔는지 그걸 읽고 나서 독자는 들게 되는 생각은 이 사람 글 못 쓰는 건가? 그게 아니라면 정말 그걸 왜 굳이 썼지? 정말 이 주인공과 소설가의 어떤 친분 관계를 나타내려고 그냥 이들의 어떤 역사, 이들이 무슨 얘기들을 나눴는지 그거를 드러내려고 굳이 이렇게 썼나? 근데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또 그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전체 플롯에서. 맞아요. 왜 그러니까 초반에 유독 거슬립니다. 컨셉 잘못 잡았네. 그러고 나서 보면은 오르한 파국 이후 노벨상에 가장 근접했다고? 너무 컨셉충인데 지금? 그렇죠. 근접할 수는 있죠. 근접할 수는 그렇죠. 있나요? 근접. 네. 노벨 문학상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나요? 네. 오르한 파국 이후 노벨 문학상에 가장 근접한 터키 작가의 화제작. 수진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이 마지막 섬. 저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1장까지는 섬에 원래 살던 모습이 그려지고 2장에서부터 그 메인 빌런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인 그 독재자가 섬에 이사를 오는데, 그 이사를 오고 나서 대충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너무 알겠잖아요. 네. 근데 정말 딱 그대로 흘러가요. 반전 하나 없이 그대로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걸 보면은 결국에 그 사람이 이사 가거나 죽어야 끝날 이야기인데, 그거를 알면서 참고 견디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이 많이 구겨졌어요. 그러네요. 거의 네, 많이 구겨졌어요. 이게 쫙쫙 폈는데요. 네, 너무 누워서 읽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물리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도 무겁고 이러니까. 그래서 막 뒤로 막 접어가면서 힘들게 읽었어요. 좀 지루했고, 책이 뭐 나쁘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서, 보면은 뭐 절대적으로 나쁜 책이라고 할 수는 없는, 뭐 나쁜 책이 있겠냐마는 그런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교과서적인 책이고, 근데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들어있지 않아서
어떤 독자를 매혹하는 수려한 문장이라든지 공감을 자아내는 통찰 있는 문장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없긴 했죠. 예, 빛나는 문장도 없고 그래서 매우 노골적인 우화이면서 매우 교과서적인 방식의 글이라서 이거를 근데 이 작가가 터키에서 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뭐 민자운동도 해가지고 투옥도 된 사람이고 영화도 엄청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영화 그리고 음악가로서도 엄청 유명하고 작곡도 하시고 그리고 글도 쓰고 그런 다재다능한 사람인 것 같은데 터키 안에서는 왜 그렇게 칭송받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다재다능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정도로 글도 쓰네? 이런 게 하나의 그 사람들에게는 관전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나라의 독자에게는 그게 뭐 어떤 감흥을 줄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들고 가독성은 또 엄청 좋아요. 내용이 또 단순하고 쉬워서 그건 매우 큰 장점이지만 뭐 수진 씨는 터키 국민이 아니니. 네, 저는 터키 그쵸. 국민이 아니니까 조금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터키 튀르키예 사람들한테는 이 줄피 리바넬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아니까 이 사람의 글을 보는 게 그 사람들 평소의 모습과 겹치면서 막 너무 재밌게 읽을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생소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글 하나로서 굉장히 훌륭해야지 외국의 독자로서는 좀 읽는 재미가 있을 텐데 그렇지는 않아서 별로였습니다. 네, 그다음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은 저도 아까 수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책이 어렵지도 않고 정말 술술 잘 읽혀가지고 한 몇 시간지는 정확히 안 세봤는데 몇 시간 만에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한 책을 다 끝낸 거는 정말 오랜만에 한 경험이었고 뭔가 동화 같으면서도 약간 재난물도 있고 갈매기가 공격당하는 그런 액션씬이고 스릴러 있고 액션 있고 뭐 이래저래 좀 지루할 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자꾸 이렇게 잘 잡아두는 장치들을 많이 배치해둔 것 같고 아까 챈들러 씨가 지적한 그 자꾸 자책하는 서술자의 그런 컨셉 뭐 소심함, 뭐 답답함, 발표 안함 그리고 뭐 불이 은근히 잘 참고 뭐 이런 것들 완전 잘 참죠. 네, 그런 거에서 제 모습이 좀 많이 보여가지고 저는 읽으면서 좀 내 모습이 투영돼가지고 좀 부끄럽더라고요. 나도 이럴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부끄러운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책에도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 그 중학생 때 뭐 40대 가장의 이야기 이런 걸 읽으면 솔직히 와닿진 않잖아요. 근데 이 책은 아까도 말씀드린 요즘 딱 읽어보시면은 정말 많은 모습들이 이미지화가 잘 될 것 같아요. 뭐 그 전 대통령의 그런 모습이나 그 옆에서 하수인들 하는 거나 이게 우리나라 사람 얼굴로 갈아 끼워도 잘 매치가 되기 때문에 되게 쉽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아까도 챈들러 씨 지적하신 글쓴이의 글 못 쓰는 컨셉을 굳이 작품에 적어낸 부분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뭐 소심한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함이었겠지만 이거 작가가 괜히 욕 먹을까봐 선수친 느낌인 거예요. 밑밥을. 나 글 못 쓰는데 또 글 못 쓴다고 뭐라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아예 글 못 쓰는 컨셉으로 가자. 아니 근데 그러기에는 신인 작가도 아니고. 네.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그러기 너무 짜증 나더라고요. 저도. 그렇죠. 네. 거슬려요. 왜 이렇게 글 못 쓴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욕 먹기 전에 지금 내가 스스로 욕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욕하는 나도 썼잖아 거기다가 못 쓴다고 이렇게 하려 그런 용도인 건지 잘 몰라서 약간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계속 글 못 쓴다고 하니까 뭐라 못 하겠더라고요. 자기도 잘 아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아니 글을 못 쓰진 않았어요. 그쵸.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왜 이러는 근데 건지 그런 모르겠네. 거를 왜 그렇게 했는지 번역을 잘한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그런 선수친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또 앞에서부터 반전을 기대하지 않게 하는 그 전개 방식. 아까 수진 씨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전형적인 사필 규정 인과응보의 상투적인 그런 진행들 그리고 엔딩 이런 게 조금 아쉬웠긴 했지만 그 예전부터 저희가 뭐 단편 소설 읽거나 이럴 때 막 결말이 아쉬웠다. 뭐 결말에 뭔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뭔가 물음표로 끝나는 작품들이었다면 이 책은 그래도 마침표는 잘 찍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은 책이었다라는 게 제 감상평입니다. 근데 그 마침표가 네. 요즘은 그 되게 정석적인 마침표를 안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들 약간 뒤틀려 있는데 오히려 약간 너무 전곡으로 딱 들어가니까 오히려 약간 해소감이 있는 것 같았긴 해요. 결국엔 다시 돌고 돌아 클래식으로 가는 네, 그런 그런 게 것 같아요.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럼 챈들러 씨는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읽지 말라는 이유에서 한 얘기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너무 읽으면서 교육용 콘텐츠 같았다. 이게 그렇게 심오한 우화일까? 그냥 물론 로맨스 정은 이걸 읽으면서 우리의 지금 한국이 떠올랐다라고 네.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비유가 잘 되어 있거나 상징이 잘 되어 있거나 표상하는 바가 명확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냥 너무 노골적이었다. 메시지가 저희가 그냥 그렇더라고요. 메시지가 그렇죠. 너무 너무 선명한 책은 어디 한번 그래 들어보자 이런 자세가 되게 되니까 그래서 취향에는 맞지 않았으나 그거는 진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섬이 타락하게 되고 검은 잉크가 그냥 투명한 물에 이렇게 딱 떨어졌을 때 퍼지는 과정을 잘 설계해야 되잖아요. 그냥 빌런이 무쌍으로 막 갑자기 빌런에다 감화돼서 갑자기 전직 대통령의 말에 이게 맞네 하면서 그러면 또 사실 설득력이 없고 이 집단은 원래 공고하게 잘 굴러가던 집단이었으나 도대체 전직 대통령이 어떤 모습이 독재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드는가 어떻게 사람들은 독재에 저항할 수 없게 되는가 처음엔 당연히 저항하겠죠. 그냥 그런 설계는 너무나 똑똑하게 현명하게 잘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읽기 쉽게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주르르르 한 점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글 잘 쓰는 거는 분명 잘 알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초반에 그 컨셉질이 정말 더더욱이나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아까도 또 얘기한 것처럼 주인공이 초반에 너무 앞으로 벌어질 비극에 대해서 강조를 해버리니까 거의 한 챕터마다 얘기를 해요. 소설가요, 뭐 너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기타 등등등. 그러니까 읽는 내내 오히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반전이 있을까? 그 좀 그려야 되는데 이 고통이 극복이 될까? 악당인 이 대통령에 맞서서 주민들이 이기게 될까?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결국 또 어쨌든 국면이 좀 그래도 바뀌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우스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놀리기도 하고 그리고 살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냥 그럴 때 뭔가 어떻게 되는 거야가 아니라 뭔가 이보 후퇴를 위한 일보 전진 같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긴장감 없이 그냥 순전히 걱정이랑 안쓰러운 마음 이 유토피아 같은 이곳이 결국에는 파괴되네. 내가 이 주민이라면 진짜 얼마나 빡칠까. 나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책을 읽게 되니까 독서 과정이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는데 사실 이 독재에 대해서 경고를 하려고 쓴 책이니까 읽는 사람이 유쾌하면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또 작가가 성공을 한 지필이 아니었을까. 독자로 하여금 이런 기분이 들게 한 것은 그런 독서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메시지가 진짜 단 하나예요. 네. 여지를 주지 않죠. 이거 말고 다른 생각을 좀 해봐라. 네. 이런 거는 주지 않는. 가만히 있지 마. 네. 네. 이렇게 된다.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된다. 심지어 마지막에 굉장히 직설적으로 메시지를 주잖아요. 저항하라는 그런 결론을 딱 내려줘요. 소설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케이스 저 처음 본 것 같아요. 결론을 줬어요. 직설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회상하고 뭐 이런 거는 요즘에 또 더글로리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연지나 이렇게 부르면서 나 지금 너무 신나. 그런 식으로 차라리 했으면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거기에 성공 포인트는 뭔가 계속 얘기를 끌고 가는 게 회상이거나 뭐 편지 형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처음부터 막 후회한다.
그때 네 말을 들을 걸.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더 이상의 뭐 상상력은 네. 필요하지 않았던 책이었습니다. 연관 검색어. 자, 그러면 이 책 마지막 섬을 읽고 생각난 그 어떤 것이라도 얘기해보는 연관 검색어. 자, 그러면은 로맨스정의 연관 검색어는 네, 저는 새는 오줌을 싸지 않는다는 사실이 요걸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렇죠. 똥은 싸죠. 새똥 맞아본 사람들은 꽤 네. 저도 새똥을 맞아봤는데. 저도 맞아봤어요. 정말요? 네. 안 맞아보셨나요? 저는 몸에는 안 맞았어요. 차에는 많이 맞았어요. 차에는. 하긴 차를 네. 거르시니까. 저 어깨에 한번 맞아보고. 근데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새똥 맞으면 재수가 좋다. 막 이런 얘기 있지 사실 않나요? 확률은 대단한 확률이죠. 그쵸. 그 새의 관략근의 힘이 풀리는 순간 비행중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궤도와 어떤 궤도를 그릴 것이며. 바람과 네. 그 바람이 내가 걷는 속도와 맞았을 때 딱 떨어지는 아무튼 그런 불쾌한 경험인데 그것도 인연이죠.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는 생각해 보니까 진짜 오줌 싸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줌이라면 누군가에게 한 발 맞추기는 좀 더 쉬운 일일 텐데. 그렇죠. 다수에게 피해를 그쵸. 끼칠 수도 있는. 따발총 같은 거니까. 그렇죠. 또 공중에서 하니까 흙 뿌려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분말 퍼지듯이. 역시 똥오줌 얘기가 가장 재밌긴 하네요. 제가 왜 새는 오줌 싸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했냐면은 이 책에서 메인 스토리가 이제 갈매기와의 갈등이거든요. 이 섬에서 원래 터줏대 가면 갈매기인데 이 갈매기로 인해 전 대통령의 손녀가 다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갈매기 퇴치 운동이 벌어지게 된 그런 얘기라서 저는 갈매기를 생각하면은 제 갈매기 똥을 맞은 거였어가지고 그래요? 예, 바다에서 맞으셨나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확 이 주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갈매기 똥이 그거를 뭐 구아노라는 천연 비료라고 해요. 오. 그게 여러 개 쌓이면은 되게 비싼 비료래요. 그래요? 근데 이게 되게 산성이라고 차 부식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바닷가에 어떤 갈매기 화장실 같은 데다가 잔뜩 쌓이게 되면은 그게 굳잖아요. 네. 네. 그거를 이제 페루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캐가지고 빻아서 가루를 네, 해서 비싸게 이렇게? 판대요. 어. 네. 그것 때문에 뭐 전쟁이 난 적도 있고 구아노 때문에. 진짜요?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새는 오줌을 싸지 않는다는 건데 닭이나 비둘기가 그 똥 싸는 건 많이 보셨을 텐데 오줌을 누는 거는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지식백과에 있는 내용인데 오줌은 체내 단백질의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질소 노폐물인데 생물의 종류에 따라 배출하는 형태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사람과 같이 물을 많이 먹는 육상 동물은 암모니아를 수용성인 요소로 전환해 많은 양의 물과 함께 배출을 하는데 반면 수분이 적은 환경에 사는 조류나 곤충류는 요산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산은 물에 거의 녹지 않기 때문에 똥에 섞여서 나온다고 하고 그래서 닭이나 새들 똥에 섞인 이런 흰색 물질 그게 바로 요산이라고 합니다. 결국엔 오줌만 싸는 게 아니라 똥오줌을 같이 싼다라는 그렇죠. 거죠. 한 방에 싼다. 네. 한 방에 싼다. 그리고 뭐 효과적이네요. 예, 뭐 총 배설강 뭐 이런 게라고 하는데 잘 모르는지 모르겠어. 제가 예, 모르겠더라고. 이해를 못 하겠어서. 그리고 뭐 새들한테는 관략근이 있냐 없냐 이거에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뭐 우리 집 앵무새는 내 손바닥에서 똥을 안 싸는데 뭐 화장실 어디 배변 패드 깔아놓으면 거기서만 싼다. 이러면은 똥 컨트롤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그렇죠. 새들은 이렇게 날아가면서 흘리냐. 이럴 때는 새들은 관략근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그런 게 좀 만연하게 퍼져 있는데 관략근이 있긴 있대요. 있는데 상당히 힘이 약하고 뭐 대장인가 직장인가가 되게 짧아가지고 그냥 다이렉트. 그냥 다이렉트로 쏟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컨트롤이 되는 건 또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또 컨트롤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새 커뮤니티 이런 데서 검색을 해봤는데 뭐 아직까지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새한테 물어보지 않고는 그쵸. 그런 컨트롤할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지 않고는 어려운 문제죠. 그쵸. 예, 너 참았다 싼 거니 아니면은 뭐 그냥 싼 거니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제가 새라도
굳이 싸기 위해서 앉거나 멈추진 않을 것 같은데. 날아가면서 몸을 그러니까요.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약간 그 길거리 흡연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걸어가다가 방구를 끼고 싶을 때 굳이 멈춰 서진 않잖아요. 멈춰서 앉은 다음에 끼고 네. 다시 일어나지 그러진 않잖아요.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네. 그런 같은 개념이 아닐까. 너무 가벼운 얘기였다면 저의 연관 검색어로 조금은 톤 조절을. 자, 저 챈들러의 연관 검색어 마르틴 니밀러 목사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시 형식으로 된 그냥 금언인데 정확한 제목은 이겁니다. 처음 그들이 왔을 때. 자, 읽어드릴게요.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시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시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뭐 해석이 필요 없는 그렇죠. 네. 삶의 지침이 되는 나 몰라라 하지 말자. 언젠가 내일이 될 수 있다. 이게 저는 이 시가 또 와닿는 게 참 그 주말에 다 쉬고 싶은데 나와가지고 그렇게 앉아 있는 거잖아요. 고생이죠. 그렇죠. 이 추운 날씨. 예, 벌벌 떨면서 막 이렇게 촛불 들고 하는 거 보면서 좀 반성이 좀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이 시를 읽으니까.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마지막 섬 읽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들, 이런저런 생각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그냥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냥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독재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고 독재는 되게 교묘하게 처음에는 독재 형식을 띠지 않고 오히려 민주적인 여기서도 운영위원회 형식으로 다가오는데 막 그냥 그런 걸 떠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처음에는 이제 섬 주민들에게 그 나무 베어내고 모든 게 이제 그 모든 비극은 나무 베어내면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나무 베어냈더니 갈매기가 소녀를 때렸고 거기서 빡친 대통령이 갈매기 다 죽여버리면서 이제 주민들 간에 불신이 생겼고 갈매기 좀 더 잡아려고 여우 데려왔다가 생태계 박살나고 뱀이 뱀 나타나고 뱀 잡으려고 황새 데려오려고 뭐 했다가 실패하고 아사리 판나고 불 질러서 여우 좀 없애보려다가 섬 전체 불타가지고 먼저 아사리 판나는 어쨌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갈매기 학살과 여우 생태교란이라는 뻘짓을 제외한다면 이것은 제외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초반 논리 섬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돈을 벌겠다. 이전까지는 이 섬에서는 그저 잣나무, 네. 잣을 생산해서 그 대량으로 섬 주민들이 그냥 다 생업이 그건 거예요. 누군가는 뭐 흥을 돋구고 누군가는 수확을 하고 누군가는 뭐 포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육지에다 갖다 팔고 그 돈을 그냥 각자 나눠 갖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원시적인 하지만 이 낙원 같은 이 섬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좀 더 길 쫙 닫고 자동차 지나다닐 수 있게 하고 호텔 하나 짓고 하면은 와 얼마나 돈을 쓸어 담을 수 있겠냐라는 대통령의 이 사실은 욕심인데 이것은 독재자의 욕심 혹은 악인지 아니면은 이 섬이 굳이 이 독재자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언젠가는- 고민하게 됐을 자연스러운 현대화의 과정인지 그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섬이 언제까지고 이 40호의 가구들로 운영이 될 수 있을런지. 처음에 애초에 그 돌아가신 1호집에 처음 그 섬의 주인이 이거를 판 게 아니고 분양제가 그죠, 아니고 그냥 들어와서 준 거죠. 아는 사람한테 준 거라는 것 자체가 그런 일이 없게 하려고 미연에 방지한 방식인 것 같아요. 여기서 독욕심 하지 네, 말라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대화일 수도 있고 또 그 중에서도 또 이런 사람이 들어온 불행일 수도 있지만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다음 질문이랑 또 이어지는 건데 대통령이 침투한 부분이 결국 그거잖아요. 이 섬에 그동안 너무 아사무사하게 이루어졌던 행정 처리들 처음에 이제 이 앞잡이처럼 1호
이제 섬의 어떤 주인의 이 섬의 주인의 후손을 앞잡이로 이제 쓰게 되는데 걔가 앞잡이로 이 대통령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야 너 이거 등기 잘못돼 있더라. 너 세금 겁나 내야 된다. 네.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 할 말은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너 그냥 여기서 살아.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법 없이도 살 만한 곳이어서 흔히 하는 말로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라서 욕심 안 부리고 착한 사람들. 그렇게 그냥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이게 사실 누군가 한 명 조금 억하심정 혹은 조금 욕심 부리면 사실 얼마든지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뒤틀릴 수 있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렇죠. 워낙에 선의에 아슬아슬하게 지탱되고 있던 생태계 관계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대통령 이 독재자가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이 주민들이 휩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앞잡이들이 더 너무 많이 1호가 그게 아니었다면 굳이 앞잡이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면 이 섬은 필연적으로 언젠간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단기간에 파국은 아닐지라도 네. 그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던 게 그 뭐 손자 손녀들이 왔을 때 너무 재미없는 데라서 네. 결국에는 늘- 가족과 네. 함께 못 사는 그런 구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외로워하고 대체로 이제 인생의 노년을 지내는 그렇죠. 사람들만 있는 곳.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아까 뭐 전 대통령의 제안들 뭐 호텔이나 카지노가 들어왔을 때 자, 여기 섬이 잘 살게 되면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 기대 같은 거를 이제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이 결핍돼 있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늘 하지만 딱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건데 이런 거는 언젠가는 이런 관계는 깨질 것 같았고 뭐 이 주인공이랑 라라랑 뭐 애를 낳았어요. 만약에 애가 뭐 자랐다가 뭐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무트로 가겠죠. 갔다 와서 이제 뭐 걔가 전 대통령 같은 짓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언젠가는 이런 경제학과 가면 어떻게? 그렇죠. 경영학과 가면 어떻게? 경영학과. 맞아. 뭐 호텔 경영학과 해가지고 호텔 유치하려고 막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이거 외부인들이 여기서 이제 뭐 다 뭐 정관 수술해가지고 다 그냥 뭐 더 이상의 여기 섬은 우리 세대에서 번식은 끝낸다. 없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살아나가려면은 이런 요인들이 계속 생기겠죠. 전 대통령은 그냥 이 타이밍 운 좋게 그냥 왔다가 이렇게 된 거고 전 언젠가는 깨질 관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러워 보였던 이전의 생활이 사실은 굉장히 지켜지기 어려운 게 인위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맞아요. 거죠. 그럼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섬에 들어올 때 그 매매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서 그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심사 같은 거를 네. 좀 한다든가 아. 섬에 들어올 네. 자격 같은 걸 네. 그렇죠. 그야말로 인성 면접이네요. 그렇죠. 거기서.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서술자의 입장만 봤잖아요. 나머지 뭐 30 몇 호의 가구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이 소설에서 저는 조금 의외였던 게 30가구, 40가구라고 40 그랬나요? 가구죠. 40가구면 한 가구 수로는 한 3가구, 4가구밖에 이 행동이 서술되지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나머지 아. 몇십 네. 가구는 안 나오잖아요. 좀 더 다채로운 인물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은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작가의 역량 밖이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몇몇 인물에만 집중을 하고 싶었는지 몰라도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선동되는 다수라고 약간 표현된 느낌이어서 오히려 이렇게 서술자나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수였잖아요. 소수파였고. 그러면은 자, 전 대통령이 왔어요. 섬 주민입니다. 네. 여러분. 13호. 27호. 예. 저 뭐 한 33호. 전 대통령이 왔어요. 사진 찰칵 찍고 이제 갑자기 뻘짓을 해요. 나무를 다 베었어. 그것까진 뭐 모를 수 있어. 그래서 다 모아놓고 한다는 얘기가 뭐 운영위원을 선출하겠다. 슬슬 이제 발동 걸어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운영위원으로 뽑혔어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어떤 포지션을 잡으시겠습니까? 섬주민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대통령의 이 짓 마음에 들어요? 완전 싫죠. 싫죠. 누가 싫죠, 좋겠어요. 싫죠. 네. 누가 좋겠어요. 근데 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저한테는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뭐 이렇게 군부 독재를 했던 사람이면은 과거가. 그렇죠. 이 사람이 뭐 민주 항쟁을 하다 쫓겨난 대통령이다. 이러면 저는 열심히 따를 것 같은데
이제 앞잡이로 나서가지고 민주화 그랬는데 이런 군부 독재한 사람이 우리 섬에 왔다 하면은 저는 운영위에서 사사건건 태클을 사사건건 예, 소설가의 포지션을 취하려고 하겠지만 이 태클을 서술사처럼 걸 때마다 갑자기 뒤에서 군인이 괜히 절그럭거리면서 총을 한번 매만져. 그럼 발표 안 하죠.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보면 이 여기 안에 서술된 대통령의 이 전 대통령이라는 캐릭터가 말이 안 통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자기 의견대로 관철시키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면 정말 쫓아내는 방법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다른 방법을 찾아볼 것 같아요. 뭐 나가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야지주는 그런 것도 있고 약간 독사 잡아가지고 집에 풀어놓고 풀어놓고 막 쥐 풀고 그렇죠. 불을 몰래 지르고 그렇죠. 그렇죠. 막 새똥 막 직중 타격 당하게 막 회의하고 나갈 때 방구 좀 끼고 그 정도. 너무 순진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설정 안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섬 밖의 원래 본토의 생활이 이 전 대통령 때문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서로 이게 편갈리기가 엄청 심하고 이미 되게 디스토피아적으로 변해 있어서 무트로 가는 거를 상당히 사람들이 꺼려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설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막 못살게 굴면 애초에 돈 주고 들어온 것도 아닌데 그렇죠. 마음에 안 들면 무트로 가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황이 이렇게 상황을 끝까지 몰고 간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안 됐었죠? 뭐 서술자는 뭐 아내랑 바람 핀 거잖아요. 아 모두가 어쨌든 여기가 하나의 도피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뭐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도피하고자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다들 뭔가 뒤가 당장 나가자고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그쵸. 거죠. 나가기에는 돈도 없고 신분도 좀 안 좋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마치 그래서 좀 이 소설이 그래서도 조금 저한테는 좀 크게 안 다가왔던 게 독재의 악이 스물스물 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섬에 다 있잖아요. 원래 그렇게 느슨하게 아사무사하게 운영되던 곳에 에이 싫다 떠날란다도 안 되는 물론 몇몇만 그런 걸 수 있겠지만 모두가 어쨌든 도망쳐 온 곳 여기서 뭐라도 북적북적 해야 되는 제3의 선택지가 없는 이사 못 가는 그런 되게 제한적이고 특별한 세팅에 독재는 스물스물 퍼진다 라면은 되게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나는 아닐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 모두가 공감할 만한 복표적인 상황에서 그래 이런 식으로 퍼지지 맞아. 독재의 악은 어떤 뭐 그런 것은 뭐 이런 탈을 쓰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잠식을 해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들 꿀리는 게 있기 때문에 캥기는 게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작가가 독재를 욕하는 혹은 작가가 설정해 놓은 이 세계가 오히려 엉성하게 생각돼요.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근데 도망치는 것도 독재에 한 표를 던져주는 거긴 하죠. 거기서 해결 안 하고 그냥 떠난다라면 이곳은 더욱더 그냥 독재자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그렇죠. 남게 될 거니까 그의 왕국이 될 것이고 그렇죠. 약점 있는 사람들만 그렇죠. 모여 있으니까 그것마저도 사실 독재 옹호의 한 방법이긴 할 것 같습니다. 뭐 또 이런 얘기도 한번 좀 가벼운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뭐 챈들러 씨나 수진 씨나 뭐 죄 지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뭐 이런 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되게 친한 친구가 나 이번 섬 샀는데 들어올래? 같이 살자. 옆집 대신, 비었어. 잤다면서 그냥 같이 살자. 같이 들어갈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별장으로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전화도 안 된다고 소설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인터넷도 안 되고. 맞아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이 휴양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묘사가 돼 있어가지고 이런 데서 수영하고 이렇게 지금 몇 시인지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산다면 한 일주일 정도는 좋지 않을까. 딱 일주일 정도다. 한 달에 일주일 정도. 한 달에 일주일씩은 근데 메인 주거 공간으로는 좀 답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안 된대요. 그래서 무조건 그럼 살아야 된대요. 안 된대요. 함부로 나갔다 왔다 하는 데가 아니다. 여기는. 들어오는 건 자유지만 나가는 건 자유가 아니다. 하지만 진짜 천혜의 환경이야. 천혜의 환경. 네. 생업 걱정 없어요 사실. 잠만 따면 잠만 따면 그냥 자급자족 만족
기타 치고 그럼요. 노래 보풀을 부르면서 외칠 네. 수 있어요. 짬만 따면 네. 날마다 수영하고 바다 수영하고. 먹고 살 걱정은 없고. 근데 저는 걸리는 게 여기에 이분처럼 막 최고의 친구를 만나고 최고의 배우자를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살만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 얘기 하려고 네. 했어요. 근데 내가 같이 할 결혼한 사람이 상황이면 있으면. 내가 네. 결혼한 상황이면 같이 들어가면 돼요. 근데 내가 짝이 아직 없어. 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누군가 있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없으면은 이게 같이 인생을 나눌 그런 친구들이 동반자가 풀이 너무 있으면. 적어요. 40명이면. 다 할아버지들일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갔는데 선만천하의 환경이지 사람들이 살짝 어디니까 네. 나랑 안 맞아. 그러면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요. 그쵸. 사실 사람이 지옥인데. 그렇죠. 챈들러 씨는 그러면 같이 갈 사람이 있다면 같이 들어간다. 갈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미 결혼한 상황이라면 혼자면 안 들어가. 혼자면 조금 위험하죠. 저는 이래나 저래나 안 들어가. 아, 진짜요? 네. 뭐가 없어서? 저는 극장이 없어서? 핸드폰 핸드폰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이런 섬에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게 바닷가의 그런 바다를 별로 안 좋아하나요? 그렇다기보다는 어디론가 제한, 그러니까 이제 공간 제한된, 이동에 제약이 있는. 공간 이동 제약이 있는 데를 좀 안 좋아하고 저 도시 좋아해가지고 그냥 살아도 그냥 동네 도시에 살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저는 선택을 하지 않지 않을까. 전 사실 그런 거 뭐 친구 가족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판때기 하나 들고 들어가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진짜. 네, 서핑하면서 맞아요. 서핑한다 맨날 해도 재밌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한 20대 때 들어가면 한 1, 2년 진짜 재밌게 놀고 뭔가 지루할 수도 있어. 내 인생 뭐지? 나 좀 더 뭔가 이뤄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나 자신아 따면서 보낼 거야? 자신아 따면서 보내면 좋겠어요. 저는. 저도 너무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이제 뭔가 그 맨날 보는 풍경이 처음 갔을 때는 막 그쵸. 너무 막 예쁘고 맞아요. 뭐 자스민 향 너무 좋다 하는데 이제 그게 생활이 되면 또 이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네. 혹시 섬 가지고 계시면 연락 주세요. 네. 제가 단순 노동을 잘해서 잣을 깐다거나 딴다거나 잘할 꼬막 캐는 거 그럼요. 잘하고 잘할 그쵸, 수 그쵸.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바지락 잘 캐. 그럼요, 그럼요. 노동에 아주 특화된 인간이에요. 작업반장으로 나중에. 아유, 그럼요. 들으시는 네. 분들 중에 그럼요. 섬 소유하신 분이 네, 계시다면 일당백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 우리 다 일단 알아요. 어떻게 전개가 됐고 어느 부분이 뭐 골든 타임이었고 어떻게 뭘 조져서 이 섬이 작살이 났는지 우리는 이제 다 압니다. 다 안다는 가정으로 아는 상황에서 자 시간을 되돌려요. 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33호 주민이에요. 시간을 되돌렸을 때 이 비극 막고 싶겠죠. 난 여태까지 여기서 이 유토피아에서 잘 살아왔으니까 이 비극을 막기 위해 무엇을 언제 어떻게 썼어야 됐을까요? 일단 대통령은 들어왔어요. 그 사람을 사전에 스크린 해냈다면 상관없겠지만 일단 들어왔어요. 뭘 어떻게 했어? 어떤 포인트가 한번 기회였다. 어떤 포인트에 뭘 했었어야 됐나?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태클을 걸었어야 했을 것 같아요. 들어온다는 소식이 네. 있었을 때. 여기는 다 익명이 그 룰인데 그렇죠. 우리는 맞아요, 서로 맞아요. 이름도 모르고 네. 서로 사는 호수로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데 당신의 이름은 너무 유명하지 않냐. 그 익명이 아니어서 안 되나. 입밴을 하는 거 입밴. 죄송한데 오늘 꽉 차가지고 네, 이름 있으셔서 안 돼요. 안 되세요. 안 되세요 지금. 입장 안 되세요. 돌아가세요. 저는 그 갈매기 공격당할 때 있잖아요. 집 밖에 못 나가고 요때가 기회지 않았을까. 아 모두가 테러 당하는 그런 상황에 마치 갈매기인 척. 그렇죠. 뭐 그런 그 갈매기 때가 그나마 좀 허술한 시기이지 않았나. 경호나 이때 저는 뭐 대문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든 아싸리 제거했어야 되지 않나. 죽이지는 않더라도 배에 묶어서 그냥 시동 걸어가지고 보내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어떻게 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 저는 앞만 봐도 그때거든요. 다 같이 야 너도 나도 야 내가 총 줄게 쏴. 그래서 다 같이 해안으로 갑니다. 진짜 무차별로 갈매기들 다 쏴요. 여기 마치 무슨 놀이공원의 그 사격장처럼 야 총 줄게 빨리 쏴. 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개의치 않고 일단은 다 나를 따르리라는 어떤 오만함 때문에 그때 총 한 자루 받아요. 맞아요. 그리고 뜻 맞는 한 3-4명 모아요. 대충 뒤로 갑니다. 쏘는 척 하다가 그리고 야 내가 쟤
너가 옆에 있는 경호원, 너가 옆에 있는 경호원 하고 한 방에 빵 하면은 아이쿠 맞았네. 모기가 앉아 있어가지고 이런 것처럼 이게 또 우리나라가 징병제라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다 예비역이. 그래서 총을 다룰 줄 아니까. 근데 뭐 처음 본 0점 사람한테 조정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이거. 아니 이거 아이고. 그때가 진짜 최고의 기회지 않아? 그쵸, 이걸 왜 그러네요. 날려먹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 너무 서술자나 소설가가 너무 대놓고 이렇게 싫어해서 오히려 너무 눈에 띄지 않았나. 적당히 좀 이렇게 그러니까 친하게 밑에 맞아. 들어가서. 딱 봤을 때 얘 좀 각 안 나오네. 그렇죠. 얘 꼴통이네 하면은 맞아요. 이렇게 말만 쉽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그렇게 쉽겠습니까마는. 근데 소설가는 사실 되게 이미 나중에 이제 그게 밝혀져서 다시 소송 압송되기도 하지만 이미 이 독재자 때문에 한번 사상범으로 갇힌 적이 있잖아요. 그 정도라면 진짜 내가 한번 담근다라는 마음으로 좀 더 연기를 잘했었어야 되지 않나. 언더커버처럼. 네. 나한테 내 손에 총 한 자루가 쥐어질 수 있도록. 그렇죠. 그 단계까지는 그러니까. 올라갔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아쉽네요. 이런 게 이제 방구석 가리바이트. 작가가 제일 경계하는 사람들. 그렇죠. 뒤에서 말만 네. 많이 하고 정작 내 차례 갔을 때 나는 침묵하고. 이게 맞습니다. 인물들이 평면적이어서 그래서 정말 보이는 대로만 행동을 해서 반전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한 번 비틀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나마 비튼 게 이제 서술자가 용기 좀 낸 거. 그렇죠. 몇 번 갑자기 좀 대들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나. 또 그 매점집 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구멍가게 네. 아들. 구멍가게 장애를 가지고 아들. 말을 할 줄 모르는 애가 있는데 걔도 그 인물도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렇죠. 이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죽이는 최후를 담당하는 인물이죠. 동기여진. 그렇죠. 동기여진. 네. 그리고 또 이 사태를 촉발시키는 하나의 원인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죠. 처음에 초반에 쎄함을 증명시켰던. 네. 두드려 맞고. 네. 얘가 이 섬 안에서 뭐 우유 배달이나 그쵸. 이런 걸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의 집 마당에도 들어가고 이 시점 그야말로 요순 시대라서 네. 문 안 잠그고 와서 그냥 뭐 신문 두고 가. 네. 집안에 들어와서 주방에 고기 놓고 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들어갔다가 대통령직에 들어갔다가 경호원한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 일죠. 멀쩡한 그러니까 애를 때렸으니까. 파란 잃었으면 좋겠는데 안 잃는 게 문제죠. 거기서 그냥 웅성웅성 하다가 그렇죠. 또 애가 또 이렇게 섬 안에서의 사랑둥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쵸. 그냥 맞아. 그림자처럼 생활하는 아이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간에 갈매기를 학살하는데 그 갈매기 알을 혼자 조용히 네. 모아가지고 닭장에서 부화시키죠. 네. 키워요. 그런 애잔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 애가 상징하는 게 뭔가 있을까요? 있을 텐데. 네. 그런 걸까요? 항상 나라가 망했을 때 구하는 건 서민이다. 네. 민초들이고 그쵸. 그런 걸까요? 가장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가장 높은 사람을 없앤 거니까 폰으로 킹 잡을 수 있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장애도 있고 말 못하는 애가 결국엔 해낸다. 너네 뭐 하고 있냐 어른들이. 너네는 부끄러워해라. 부끄러워해라 그런 거 아닐까요? 얘가 그러네. 자기 목숨 걸어서 결국 이렇게 하는데 너네는 진짜 뭐 하고 있었냐. 그리고 이 책에 보시면 장마다 이렇게 까만색으로 그쵸. 있잖아요. 갈매기가 점점 내려와요. 맞아, 이거 되게 인상 네. 깊었어요. 이게 어떤 내려오는구나. 의미인가? 장 한번 얘기해볼 수 부분을 있지 않을까요? 검은색 배경에 하얀색 갈매기가 초반에만 해도 되게 높게 날아 있어요. 이제 거의 20장까지 가면은 거의 이제 뭐 중아래, 중하 단계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요런 장치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갈매기 개체수인가? 픽토그램 같은 거. 와, 그 생각을 진짜. 와, 이과는 다르다. 진짜 사고 방식이 다르네요. 와, 저는 뭐 그런 문학적인 의미를 찾을까 했는데 개체수. 저는 이 섬의 주인이 갈매기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하늘에 있다가 결국엔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게 이 섬의 위에 있다가 점점 이제 결국은 갈매기가 승리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섬에서 쫓겨나는 게 사람들이 된 거고 사람들의 터전은 다 불타 불타서 없어졌고 거기는 이제 다시 갈매기들이 찾아오겠죠. 그렇죠.
갈매기가 지능이 높대요. 그러니까 똥을 우리 머리 위에. 그렇죠. 그리고 뭐 새우가 안 사실 되고 지능이 화내고 높으면 그들 입장에서 하나의 유희 아닐까요? 복수심 아무튼 그렇다고. 저는 갈매기가 신기한 게 되게 뜬금없는 말인데 갈매기 울음소리는 그거 아세요? 아 이거 되게 영상 검색 같네. 도플러 효과 아세요? 도플러 효과. 이게 소리가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하는 음파잖아요. 네. 이 음파가 멀어지다 보면 이렇게 느슨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자주 떨수록 진동수가 높을수록 높은 음이고 느슨해질수록 낮은 음이거든요. 그래서 구급차 같은 거 지나갈 때 들으면 엄청 처음에는 가까이 있을 땐 소리가 높다가 뒤로 와서 우와 우와 이렇게 들리잖아요. 네. 그게 도플러 효과거든요. 그래서 까마귀가 가까이서 날아갈 때는 깍깍 이렇게 들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멀리서는 되게 바닷가에서 들으면 멀리 지나가는 그 갈매기가 울면 되게 아버지가 전화 받는 목소리처럼 들리세요. 이런 소리 들리잖아요. 아, 그게 그 도플러 효과군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바다에 아버지랑 놀러 갔는데 아빠가 전화 받는 줄 알았어요. 지나가면서 와, 신기하네요. 네. 그거를 한번 귀를 기울여봐야겠네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챈들러 씨 또 해경 출신이신데 그걸 못 느끼셨나요? 아 저는 못 느꼈습니다. 오. 네.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 연관 검색어로 나중에 또. 해경 근무를 어디서 하셨어요? 저 인천에서 하셨어요? 앞바다에서. 저희 아버지가 해경을 나오셨거든요. 아 정말요? 네. 나오셨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은퇴를 거기서 하셨다고요? 아니요. 그 복무를 그렇게 복무를?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되게 옛날에 어머나. 얼마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주도로 가셨대요. 저희 아버지는 진해에서 훈련을 받고 되게 재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재밌어요. 바다 저도 좋아하는 재밌어요. 사람들한테는 진짜 네. 다시 가려도 가겠어요. 너무 좋았대요. 낚시하고. 네 맞아요. 네. 낚시하고 배 타고 그래서 석양 지는 거 보고. 옛날에 제주도는 관광객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더 평화로웠겠다. 진짜 너무 좋았다고 바다도 하더라고요. 진짜 깨끗했겠다. 네, 중산간지대에 돌고래도 되게 많이 보고 맞아. 중산간지대에 놀러 가면 거기 할머니들이 막 귤을 막 따가지고 주셨대요. 반가워서. 외지 사람들이 반가워서. 네. 지금은 뭐 다른 나라 얘기 같아요. 지금들은요. 그쵸. 사실 얼마 그렇게 몇십 년이 되기는 했지만 한 40년 얘기긴 하지만 들으면 신기하더라고요. 인천에서 하셨구나. 네. 책 갈. 피. 자,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문장을 말해보는 책갈피 시간입니다. 먼저 수진 씨. 페이지 191입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고 누가 정당한지 같은 논리적 사고는 질식할 것 같은 공포와 증오 앞에서 모든 의미를 상실했다.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제가 인상 깊었던 문장은 페이지 96쪽인데요.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갈매기와 전쟁을 막자 해가지고 소수파 몇 명이서 우리 이따가 총회 가서 따지자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 문장이 나옵니다. 총회 때 자네도 일어나서 뭐라고 말해야 돼? 하니까 나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그래야지라고 답했다. 그 뒤에 이제 총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막 소설가가 얘기해서 막 너 이제 얘기했지? 해서 딱 날 쳐다보는데 나는 모른 척하고 꼼짝 안고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런 게 현실 고증이. 네. 근데 저라도 막 그럴 것 같아요. 뭐 이런 총회 이런 데 갔을 때 아까 하기로 했는데도 약간 자신감이 없으면은 못 본 척하고 이러지 않을까. 저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선동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야, 이따 얘기해야 돼?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정확히 이렇게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기대하고 자 네. 이제 너야 큐 줬는데 엄청 떠들었는데 너한테 다들 조용한 거야. 왜 나만 지금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저만 욕먹고 이런 적 있거든요. 학생 그러니까 대학 네, 대학생 때. 사회에서? 네, 대학생 때. 많이 비겁했죠. 그렇죠. 비겁한 순간도 많았어요. 그래서 피곤한 사람 네. 과 안에서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아, 항상 딴지 걸고 피곤하다.
네, 다음 챈들러가 인상 깊은 문장입니다. 페이지 211쪽이네요. 15장, 이 문장 하나밖에 없는 15장. 이후 8개월 동안은 비어있는 이 페이지처럼 아무 일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저 이 부분 이거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넘긴다고 지금? 똑똑한데? 네. 어떻게 진짜 이럴 줄은 네. 몰랐어. 이걸 이렇게 넘긴다고? 스스로 멋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와, 우리 나 좀 대단했다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스토너 때도 로맨스형 유독 이런 거 싫어하네. 네. 8개월 후, 10년 후 유독 이런 거 싫어하네. 영화 볼 때도 이런 거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차라리 그냥 뭐 거기서 끝냈으면 끝냈지. 밤에 시작했으면 아침에 아. 끝나거나 이런 거 상관이 없는데 몇 개월 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특히나 어벤져스는 이런 거는 시작하자마자 5년 후잖아요. 네, 차라리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미 다 뭐 된 상태였고. 근데 이거는 이 페이지 보면서 좀 놀랐어요. 이렇게 또 가능하구나. 책 디자인이 어쨌든 이게 디자인이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죠. 근데 원작에서도 디자인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러게요. 이게 원작에서도 이런 건지 아니면 출판사에서 야, 이 부분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네. 이거 우리 좀 이렇게 해볼까라고 시도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신박하면서도 네. 좀 네, 마냥 깔려고 이 문장을 들고 온 건 아니고 무슨 생각이었냐면 이 이전서부터 이미 사달은 났어요. 갈매기들 다 죽고 섬에서 이제 여우는 이제 깽판 치고 다니고 그 순간 그러다가 이제 이후 8개월 동안은 아무 일 없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뱀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정말 파국으로 굴러가게 되는 사람이 못 사는 섬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이 전에도 그러니까 마치 뭐 지옥 같은 8개월을 보냈다가 아니라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평범한 8개월을 보냈다라는 서술이 아무 일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어느새 이게 일상이 되는구나. 이 독재 상황이 라는 서술인 것 같아서 되게 그냥 그러니까 놀랍더라고요. 아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로맨스적 말점 이걸 이렇게 넘겨? 아 그게 돼? 이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 그게 되게 조금 신기하고 섬찟하더라고요. 그게 아무 일이 없는 네. 것처럼 될 수도 그러니까요. 있겠구나. 결국에는 완전 진짜 클라이막스처럼 갈매기 다 쏘아 죽이고 여긴 미쳤어 폭력과 사륙이 난자하는 곳이야라고 생각하다가 그게 어느새 익숙해진 상황으로 8개월 쌉 가능. 야 이거 진짜 무섭다. 뭐 이런 생각들. 얼마 전에 그 알츠드린 잡에 나오더라고요. 그 일제강점기 말기쯤에 조선 사회의 모습을 당시 신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일상을 사는 모습들이 그려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뮤지컬 그- 공연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어디든 적응을 한다라는 게 사람의 가장 큰 뭐랄까요 장점이자 가장 큰 비극이 동시에 그쵸.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줄 평과 별점 매겨보면서 오늘 책 마지막 섬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로맨스 정부터요. 네, 로맨스 정입니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별점은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그다음 수진 씨는요? 안 봐도 다 본 것 같으나 다 봐도 마치 안 본 것 같은 5점 만점에 1점입니다. 그럼 챈들러 씨는요? 이건 너무 특이 케이스 아닌가.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네, 수진 씨 한 줄 평이 인상 깊네요. 그러니까 그럼 저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또 봐요.